한국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그 낡은 약첩 보따리나 챙겨서 나가란 말이다. 비수가 꽂히듯 날카로운 여인의 호통 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자락, 엄동설 안의 칼바람이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린 소년 하나가 대문 밖으로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하씨 집안의 병약한 적자, 하지환이었습니다. 지환의 새어머니, 신여진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문지방 너머에 선 채 떨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매몰차게 던져진 낡고 초라한 약첩 보따리가 눈밭 위로 처참하게 뒹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제가 다 잘못했사옵니다. 쿨럭, 그 밖은 너무 춥사옵니다. 지환이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려 했으나 여진은 차갑게 옷자락을 뿌리쳤습니다. 내게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 대감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다. 그 알량한 약 보따리나 끌어안고 당장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쾅! 육중한 대문이 무자비하게 닫혔고 굳게 걸어 잠긴 빗장 소리만이 아이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지환의 헐떡이는 가쁜 숨소리와 애끓는 울음소리는 이내 거친 바람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핏기가 가신 아이의 작은 두 손은 어미가 던져준 그 초라한 약보따리 끝만을 놓지 않으려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잔혹한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혀를 찼습니다. 추출, 남편이 죽자마자 저리 독하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먼.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계모라지만 숨 넘어가는 병든 아이를 저리 사지로 내몰다니 필시 천벌을 면치 못할 갑니다. 살을 내는 눈바람보다 더 시린 멸시와 비난이 하씨 집안의 담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수 같은 멸시 속에서도 굳게 닫힌 대문 뒤에 신여진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손가락질은 그녀에게 처음이 아니었지요. 본디 여진은 대대로 글을 읽고 올곧은 말을 하는 청렴한 선비 집안, 신씨 가문의 귀한 여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단정하게 자라나 혼례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었으나 운명은 그녀를 잔인하게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강직했던 그녀의 부친이 조정의 불의를 꾸짖는 상소를 올렸다가 윗사람들의 미움을 단단히 사게 된 것입니다. 대쪽 갔던 직원은 끔찍한 화로 돌아왔고 부친은 머나먼 유배지로 끌려갔으며 뼈대 깊던 신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혼처에서는 가문이 기울자마자 마치 병균을 피하듯 냉정하게 파혼을 선언했고 여진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간 사람들은 몰락한 집안의 여식이 들어오면 집안의 복을 깎아먹는다며 잔인한 수군거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아야만 했기에 그녀는 선비의 딸이라는 꼿꼿한 체면을 내려놓고 횡성하씨 집안의 후처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온갖 손가락질과 멸시의 시선 속에서도 여진은 변명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 살림을 챙겼습니다. 얼굴에는 좀처럼 정을 드러내지 않고 무뚝뚝하게 굴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단단한 자존심이 바위처럼 뭉쳐 있었지요. 생존을 위해 온몸에 가시를 두른 채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 했던 그녀의 과거는 훗날 하씨 집안에서 벌어질 거대한 오해의 불씨를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여진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하씨 집안의 적자 하지환은 태어날 때부터 가슴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찬바람만 조금 쐬어도 숨이 가빠지고 먼지가 일어도 기침이 샜지 않았으며 조금만 긴장해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곤 했지요. 특히 겨울이 오면
증상은 더욱 심해져 밤새 주춤거리는 숨소리가 방문 너머까지 들려왔고 한 번 발작이 오면 온몸이 파르르 떨리며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화는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을 뛰어다니거나 개울가에서 놀지 못한 채 바깥바람을 피해 따뜻한 방 안에서만 하루 종일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경약한 육신에 갇힌 소년이었지만 지화는 마당에서의 놀이 대신 글과 숫자를 붙들었고 장난감 대신 낡은 서책과 장부를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지화는 한 번 본 글귀는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을 지녔으며 숫자의 흐름을 단숨에 꿰뚫어 보는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달 쌀값이 지난달보다 선양이나 더 비싼데 어찌하여 출납이 맞지 않습니까? 집안 장부를 단 한 번 훑어보고도 정확하게 오류를 짚어내는 어린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지환을 천재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가엾고도 경이로운 이 작은 소년의 비범한 재주가 훗날 누군가의 끔찍한 탐욕을 자극하는 비수가 될 줄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낮이면 하씨 집안의 뜰에는 여진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 아이가 이리 약해 빠져서야 어찌 하씨 가문의 기둥이 되겠느냐. 기침이 나도 참아라. 네가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역시 계모는 냉정하구먼 하고 수군거렸지요. 하오나 밤이 이슥해지면 방 앞 약탕기 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에 지환의 숨이 막혀 채채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을 때면 여진은 말없이 다가와 아이의 굽은 등을 밤새 쓸어내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어라. 낮에 그 무뚝뚝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낮고 다정한 속삭임만이 어둠을 채웠습니다. 지환에게 여진은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한밤중 숨이 가빠 잠에서 깰 때면 아이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가장 먼저 여진의 소매 자락부터 더듬어 찾았습니다. 옷자락이 손에 닿으면 그제야 안도하며 꼭 쥐고 늘어졌지요. 어머님, 제 옆에만 계셔 주시옵소서. 어머님 곁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옵니다. 여진은 잠이나 자거라 하며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하면서도 파랗게 질린 지환의 손을 제 두 손으로 녹이듯 꽉 쥐어주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내가 네 곁에 있다. 겉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속으로는 친어미보다 더 깊은 정으로 아이를 품었던 여인. 그 고요하고도 따뜻한 보살핌 속에 두 사람은 피를 나눈 모자보다 더 깊은 정을 소리 없이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하씨 집안에 그해 겨울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들이닥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대감께서 급병으로 쓰러져 하룻밤새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장례가 치러지기도 전에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여식을 후처로 드린 게 화근이었어. 복 없는 여자가 들어오니 집안이 기우는 법이지. 사람들은 여진을 향해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남편을 잡아먹은 흉조라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멸시와 억울한 비난 속에서도 여진은 아무 변명 없이 하얀 상복을 입고 묵묵히 빈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초상집의 담장 밖 고래 악명 높은 토호 조태석이 장례 상여가 지나가는 것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무르익었구나. 그의 음산한 웃음 뒤에는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던 하씨 집안의 비옥한 기름진 전답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살아있을 적엔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자와 병든 아이뿐이로군. 조태석의 탐욕스러운 두 눈이 먹잇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번뜩였습니다.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꺾여버린 지금 조태석의 검은 그림자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독사처럼
소리 없이 하씨 집안을 향해 퀼리를 틀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 첫날 밤이었습니다. 여진은 곡기를 끄는 채 문턱이 닳도록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호지 밖을 자꾸만 엿보고 귀를 쫑긋 세워 바깥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떨리는 손끝은 바늘조차 제대로 쥐지 못해 실을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몸종 월에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해도 늘 흔들림 없던 아씨께서 어찌 저리 불안에 떠실까. 하지만 장례가 끝난 직후 여진은 온기가 싹 가신 사람처럼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매일 밤 지환을 위해 정성껏 끓던 약탕기에는 더 이상 하얀 김이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찬바람에 가슴이 옥죄어온 지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여진은 예전처럼 아이 곁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숨이 막히옵니다. 지환이 힘겨운 걸음으로 여진의 방문 앞까지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굳게 걸어 잠긴 방문 너머로 들려온 여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참아라. 내 스스로 견뎌야 한다. 지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부르며 문을 두드려도 어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방문을 꽁꽁 걸어 잠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숨을 헐떡이는 아이의 가슴을 처참하게 후비는 것은 잔혹한 병마가 아니라 그토록 굳게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의 낯설고 매몰찬 냉대였습니다. 날이 밝자 여진의 매몰찬 냉대는 담장을 넘어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도 지환에게 모질게 굴었고 마침내 아이의 생명줄과도 같던 약천마저 마당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약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그녀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동네 사람들은 병든 도련님 약도 끊었다지. 죽규, 친자식이 아니니 저리 독할 수밖에라며 혀를 찼습니다. 세상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여진의 표정은 바위처럼 굳건했습니다. 몸종 월해가 굳게 닫힌 여진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아씨, 제발 도련님을 돌봐주시옵소서. 이러다 정말 도련님께서 죽사옵니다. 월해가 피가 나도록 주먹으로 가슴을 쳤지만 굳게 닫힌 방문 너머 안에서는 일말의 대답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지환은 창백한 얼굴로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잔혹한 소문은 빠르게 장터로 번져 하씨 집안을 노리던 조태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아전 마처로가 조태석의 곁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병약한 아이라지 않습니까? 독한 계모가 약까지 끊었다니 오래 못 버틸 터입니다. 그 말에 조태석은 탐욕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지. 하씨 집안의 대가 끊기면 그 넓은 전답은 저절로 내 손에 떨어지는 법이니까. 두 악당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죽어가는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여진은 숨을 헐떡이며 누워있는 지환의 얇은 팔뚝을 무자비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일어나라. 당장 밖으로 나가거라. 어머님. 밖은 너무 춥사옵니다. 쿨럭. 숨이. 지환이 새파랗게 질린 입술로 애원했지만 여진은 아이를 매몰차게 눈 쌓인 마당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에 놀란 몸종 월해가 마루에서 맨발로 뛰어내려와 여진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아씨, 제발 이러지 마시옵소서. 도련님은 병든 아이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내쫓으시면 정말 돌아가시옵니다. 그러나 여진의 얼굴은 얇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굳건했습니다. 죽든 살든 내 알바 아니다.
그녀는 월해를 거칠게 뿌리치고는 마당 한 구석에 놓여있던 지환의 약그릇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쨍그랑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검붉은 탕약이 하얀 눈밭 위로 처참하게 흩뿌려졌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지거라. 여진은 품에 안고 있던 낡고 초라한 약첩 보따리를 지환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그 허접한 보따리나 챙겨서 영영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다. 어머님, 제발. 지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얼어붙은 땅바닥을 기어 여진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진은 핏기가 가신 아이를 억지로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쾅! 매서운 칼바람을 가르며 육중한 대문이 무자비하게 닫혔습니다. 거센 눈보라 속으로 버려진 병든 아이의 흐느낌은 이내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핏줄보다 깊었던 정을 스스로 끊어내는 살을 에이는 듯한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육중한 대문 너머로 지환의 울음소리가 멀어지자 얼음장 같던 여진의 가면이 그제야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눈 쌓인 차가운 마당 위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는 행여나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지환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흐느낌에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피를 토하듯 찢어지는 어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곁에서 넋을 잃고 울던 몸종 월해가 원망 섞인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씨, 어찌 이리도 모질게 구실 수가 있사옵니까? 이러다 도련님은 밖에서 얼어 죽을 것이옵니다. 여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월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방금 전의 냉혹함 대신 피를 토하는 듯한 절박함과 비장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진은 떨리는 손으로 월해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는 숨가쁜 목소리로 단호한 밀명을 내렸습니다. 월해야, 당장 지환이의 뒤를 밟아라.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 단, 누구에게도 흔적을 남겨서는 아니 된다. 당황한 월해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파들파들 떨기만 하자 여진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쥐어주듯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환이가 품고 간 그 낡은 약 보따리, 네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때가 올 때까지 절대 열어보아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어미로서 자식을 제 손으로 사지에 내몬 그 처절한 진심을 알리 없는 월해는 두려움에 질린 채 황급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둠과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는 밤, 홀로 남겨진 여진의 구분 등 위로 잔혹한 운명의 무게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눈보라 속 월해는 여진의 밀명을 가슴에 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소리쳐 부르고 싶었으나 행여나 누군가에게 들킬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은 채 어린 지환의 작고 희미한 발자국만을 필사적으로 뒤쫓았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무릎까지 쌓인 눈은 어린아이의 걸음을 무자비하게 집어삼켰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만치 산길 어귀에 쓰러져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련님. 월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품에 꽉 껴안은 채 하얀 눈 속에 파묻혀 의식을 잃어가는 지환이었습니다. 월해가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달려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호롱불 빛이 다가오더니 누군가 지환의 곁에 멈춰 섰습니다. 인근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은둔자, 황영감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엄동설안에 웬 아이가. 황영감은 서둘러 지환의 얼음장 같은 뺨을 만져보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옷으로 아이를 꽁꽁 감쌌습니다. 그는 지환을 번쩍 안아들고는 눈보라를 가르며 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월해는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살았구나. 도련님이 살았어.
월에는 얼어붙은 손을 모아쥐고 하늘을 향해 수없이 절하며 황영감의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산길을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가녀리지만 몹시도 따뜻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황영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지환을 오두막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경을 헤매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는 지체 없이 침을 놓고 뜸을 떴으며 정성껏 달인 따뜻한 탕약을 한 숟가락씩 조심스레 입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밖에서 조심스러운 인기척과 함께 낡은 문살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문이 열리자마자 눈투성이가 된 월애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도 뿌리도 절대 묻지 말아 주시옵소서. 피를 토하듯 애원하는 월애의 절규에 황영감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네, 아무것도 묻지 않음세. 그러나 황영감의 시선은 핏기 없이 파리하게 누워있는 지환을 향하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허나 아이의 병세가 너무 깊어 오늘 밤을 버티지 못할 것 같네. 그 잔인하고도 절망적인 선고에 월애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오두막을 거칠게 흔드는 가운데 방 안에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태롭고 가녀린 숨소리만이 맴돌며 두 사람의 애타는 마음을 까맣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쾅쾅쾅. 문 열어라. 영모에 연루된 집안이다. 대문을 부수듯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관군들이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고요했던 하씨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군들은 역적의 씨를 말리겠다며 하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 하지환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포도대장이 서슬 퍼런 칼을 겨누며 여진을 윽박질렀습니다. 지환이란 아이는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여진은 이상하리만치 담담하게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얼음장 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어젯밤에 내가 쫓아냈소.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뒤늦게 관아의 무리들과 함께 도착한 악당 조태석이 이를 갈며 다그쳤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느냐. 여진은 오히려 조태석을 비웃듯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얼어 죽었을 것이다. 그 병약한 아이가 어젯밤의 끔찍한 눈보라와 엄동설한을 버텨낼 리 없지 않느냐. 곁에 있던 마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태석에게 속삭였습니다. 병약한 아이였으니 분명 그럴 것입니다. 독한 계모가 아이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던 두 악당은 여진의 그 잔인한 거짓말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지환이는 이미 죽었다.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가문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여진은 스스로 모든 원망과 죄를 뒤집어쓰고 쏟아지는 칼끝을 혈혈단신으로 받아냈습니다. 결국 하씨 집안의 넓은 전답과 재산은 모두 조태석의 탐욕스러운 손에 넘어갔고 여진은 묵묵히 포승줄에 묶인 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짜내어 자식을 지켜낸 어미의 가장 비장하고도 숭고한 연극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의 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황영감의 정성 어린 침뜸과 탕약, 그리고 월애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지환의 가쁜 숨소리는 기적처럼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밤새 헐떡이던 병약한 소녀는 온데간데 없고 서늘하고도 깊은 눈매를 지닌 훤칠한 청년이 오두막 마루에 정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님, 가져오신 약초 장부를 보니 이 약재값이 틀렸사옵니다. 숫자의 출납이 명백히 맞지 않사옵니다. 지환은 낡은 서책과 장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단숨에 숫자의 모순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번 읽은 글은 절대 잊지 않는 그의 비상한 천재성은 나날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성장했습니다. 가난한 산골짜기 오두막에 갇혀 지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상의 이치와 학문이 넓게 펼쳐져 있었지요. 하지만 몸의 병이 나아갈수록 그의 가슴 속에 풀리를 튼 마음의 병은 더욱 깊고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밤마다 거칠게 몰아치는 산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10년 전 그 끔찍했던 눈보라 속에서 무자비하게 닫히던 대문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나를 그 끔찍한 사지로 내버린 여인. 지화는 서책을 쥐고 있는 주먹에 시퍼런 핏대가 서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한때 어머니라 부르며 세상의 전부로 여겼던 여진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 그 피 끓는 원망은 10년의 세월 동안 얼음장처럼 차갑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언젠가 자신을 버린 그 여인과 세상을 향해 휘두를 복수의 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새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새 임금은 전 조정의 옛 영모 사건들을 재조사하라 명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다면 다시 살펴라. 관아의 재검 소문이 횡성에 퍼지자 하씨 집안의 재물을 삼키고 호의호식하던 조태석은 불안에 떨며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하씨 핏줄이 있다면 내가 쌓아온 땅과 재물들이. 조태석은 야심한 밤 아전 마철호를 은밀히 불러들여 벼락같이 다그쳤습니다. 확인해라. 10년 전 그 병약한 하씨 집안의 적자놈이 정말 얼어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숨어 살고 있는지 당장 알아내란 말이다. 마철호는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대감. 즉시 확인하겠사옵니다. 단순히 찾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자객들을 풀어라. 만에 하나 그 핏줄이 살아있다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내야 한다. 조태석의 탐욕에 찌든 두 눈에서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고을 장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상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람들을 훑어보고 옛 하씨 집안의 몸종이었던 월해의 행방을 은밀히 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낯선 발자국들은 점차 지환이 숨어있는 깊고 차가운 산자락을 향해 소리 없이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끔찍했던 피바람이 다시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황영감이 희귀한 약초를 구하러 잠시 산을 내려간 사이였습니다. 고요하던 오두막 주변으로 스스스 눈 밟는 소리와 함께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살깃뛴 그림자들을 엿본 월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도련님을 노리는 자들이야. 월해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다급히 지환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지환 도련님, 어서 일어나시옵소서. 놈들이 당도했사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지환이 놀라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월해는 방구석 깊숙한 곳에 널빤지를 들어올려 먼지 쌓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10년 전 눈보라치던 그 끔찍한 밤에 신여진이 지환의 품에 거칠게 내던졌던 바로 그 초라한 약첩 보따리였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그 여인이 내게 던졌던 그 보따리가 아니냐? 지환의 눈동자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월해는 숨을 헐떡이며 보따리를 지환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님께서 목숨을 걸고 당부하셨던 밀명이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 하셨지요. 도련님, 이제야 비로소 이것의 봉인을 풀 때가 왔사옵니다. 월해는 망설임 없이 보따리의 안감실밥을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찌직 하고 낡은 천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10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굳게 닫힌 살인문을 부수려는 자객들의 발소리가
점점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뜯겨나간 낡은 보따리의 안감 속에서 빛바랜 서신 한 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겉면에는 나의 아들, 지환에게라는 단정하고 낯익은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새어머니 여진의 글씨였습니다. 지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신을 펼치자 귓가에 여진의 애달픈 목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환아, 그 눈보라 치던 밤 너를 내친 것은 결코 네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다음 날 새벽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우리 하씨 가문의 영모 누명을 씌워 남자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끔찍한 밀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를 집안에서 쫓아내어 이 가문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로 만드는 것뿐이었다. 지환의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글귀 위로 후드득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내가 널 매몰차게 버렸다는 것을 세상에 각인시켜야만 했다. 그래야 관군들이 죽은 줄 알고 너를 더 이상 찾지 않을 터이니 그래서 나는 기꺼이 천하의 몹쓸 악귀가 되기로 하였다. 네 모든 원망과 저주를 내 한 몸에 받기로 하였다. 네가 나를 미워하며 살아남는 것이 내 눈앞에서 네가 죽는 것을 보는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이었다. 서신을 쥔 지환의 두 손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심장을 찌르던 서리빨 같은 원망과 복수심이 실은 제 목숨을 살리기 위해 온몸을 내던진 어미의 처절한 사랑이었음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지환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오두막 박 자객들의 서늘한 살기조차 그의 가슴을 찢어놓는 이 끔찍한 진실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환의 떨리는 시선이 피눈물로 얼룩진 서신에 다음 구절을 향했습니다. 지환아, 너는 기억하느냐? 밤마다 숨이 차올라 괴로워할 때 내가 내 등을 쓸어주던 그 손길을 네가 잠결에 내 옷소매를 꼭 쥐고 놓지 않던 그 밤들을 말이다. 내 손으로 직접 약을 다리고 탕을 떠먹이던 그 모든 시간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진정 네 어미가 되고 싶었다. 비록 내 배 아파 낳지는 못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진작에 널 내 아들로 품었단다. 그 구절을 읽어 내려가던 지환은 결국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난 10년 동안 가슴 깊이 품어왔던 시퍼런 원망과 복수심이 일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을 내친 지독한 미움이라 믿었던 것들이 실은 숭고한 사랑이었고 잔인한 버림이라 여겼던 것이 자신을 살리려는 구원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서신은 마지막으로 뼈저린 당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쪽에 관인이 찍힌 종이 조각 하나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저들의 거짓을 베어버릴 칼끝이다. 때가 이르면 그것으로 네 아비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빼앗긴 우리 집안을 되찾거라. 나를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부디 살아남아라. 그것만이 이 못난 어미가 바라는 전부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눈물로 범벅이 된 지환이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뒤집어 헤집자 과연 찢어진 안감천 사이에 붉은 관인이 찍힌 종이 한 귀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환은 관인이 찍힌 종이와 서신을 가슴에 부서져라 꽉 껴안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제가 어리석어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곁에서 엎드려 피눈물을 쏟던 월애 역시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씨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도련님만을 생각하셨사옵니다. 회한의 눈물이 차가운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회한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덜컥 낡은 살인문의 빗장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안에 있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조태석이
풀어놓은 검은 복면의 자객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문이 박살나자 주저하는 지환의 눈빛을 본 월에는 결연한 표정으로 지환을 오두막 뒷문 쪽으로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도련님, 도망치시옵소서. 꼭 살아서 아씨의 뜻을 헛되게 하지 마시옵소서. 월에는 가녀린 두 팔을 벌려 자객들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월에야, 안 된다. 지환이 울부짖었지만 월에는 스스로 방문을 닫아걸며 자객들과 함께 방 안에 남았습니다. 지환은 어머니의 숭고한 피눈물이 담긴 서신과 관인 조각을 가슴 깊은 곳에 단단히 품고 칠흑 같은 눈보라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둔탁한 소리와 함께 월해의 짧고 처절한 비명이 바람에 흩어졌지만 지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눈물이 턱끝으로 뚝뚝 떨어져도 그의 두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홀로 눈길을 헤매던 그 밤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지켜내겠사옵니다. 어머니의 그 끔찍했던 희생과 사랑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사옵니다. 이제 지환의 가슴에 품은 것은 얼어붙은 원망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과 강렬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가여운 소년의 눈물은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마침내 세상을 베어버릴 서슬 퍼런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횡성 관아의 뜰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명이 떨어지자 강직하기로 소문난 이 사또는 10년 전 하씨 가문의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토호조태석과 아전 마철호를 공당으로 대령시켰습니다. 내 놈들이 하씨 집안의 전답을 가로채기 위해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의혹이 있다.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이 사또의 불호령이 공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달코 다른 늙은 여우 조태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10년 전 그 일은 전임 사또께서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린 일이옵니다. 어찌 죄 없는 소인들을 이리 핍박하시옵니까? 곁에 엎드린 마철호 역시 모든 장부와 오가는 법도에 맞게 처리되었사옵니다. 라며 뻔뻔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었기에 이 사또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둥, 둥, 둥. 관아 밖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문고의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공당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열린 외산문 쪽을 향했습니다. 거센 북소리가 탱고 눈보라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은회색 도포 차림의 헌칠한 청년이 당당하고도 서늘한 걸음으로 공당에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그 병약했던 소년 지환이었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지환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공당을 꿰뚫었습니다. 조태석과 마철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환은 이 사또를 향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절을 올린 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10년 전 저들의 간악한 모함으로 멸문당한 하씨 가문의 장손 하지환이옵니다. 오늘 저 악귀들의 죄상을 천하에 낱낱이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하씨 집안의 핏줄이 살아서 그것도 늠름한 청년이 되어 돌아오자 공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터지기 직전의 활시위처럼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침내 천지를 뒤흔드는 폭풍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습니다. 조태석과 마철호가 사시나무 떨듯 떠는 가운데 지환은 품속 깊이 간직해온 어머니의 피눈물이 묻은 관인이 찍힌 종이 조각을 이 사또 앞에 흔들림 없이 바쳤습니다. 사또 나리, 이 종이 조각을 보시옵소서. 이것은 10년 전 마철호가 조태석의 사주를 받아 저희 집안의 전답을 몰순하기 위해 위조한 비밀 장부에 찢겨진 일각이옵니다.
이 사또가 매서운 눈으로 종이를 확인하자 지화는 10년 동안 머릿속에 수만 번도 더 새겼던 천재적인 기억력과 계산 능력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관아에 보관된 10년 전 하씨 가문의 몰수 장부를 펼쳐보시옵소서. 그해 동짓달 15세, 저희 집안의 쌀 200석이 조태석의 창고로 흘러들어갔으나 관아의 기록에는 단 한 석도 남지 않았사옵니다. 또한 전답을 넘겼다는 문서의 날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 어찌 죽은 자가 땅을 판단 말이옵니까? 숫자의 출납과 관인의 위치가 명백히 조작되었사옵니다. 지환의 입에서 쏟아지는 완벽하고도 예리한 숫자의 증명 앞에 마처로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고 조태석은 핏기가 가신 얼굴로 헐떡였습니다. 그것은 모함이요. 사또나리. 저놈이 미쳐서 헛소리를. 닥치거라. 이 사또의 벼락 같은 호통이 공당을 찢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철증과 조작된 숫자의 흔적 앞에 두 악당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극악무도한 놈들을 당장 하옥하고 엄히 다스려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조태석과 마처로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그토록 길고 어두웠던 10년의 억울한 누명이 마침내 벗겨지고 빼앗겼던 하씨 가문의 명예와 전답이 제 주인을 찾는 눈부신 정의의 순간이었습니다. 지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의 텅 빈 가슴에는 마침내 따스한 안도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며칠 뒤 지화는 인적이 드문 고요한 산기탐을 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덮인 작고 초라한 무덤 하나. 그곳은 가문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귀가 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새어머니 신여진이 잠든 곳이었습니다. 지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품속에서 그토록 소중히 간직해온 낡은 약첩 보따리를 꺼내어 상석 위에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지환이가 이제야 왔습니다. 지환은 언 땅에 이마를 떼트며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하해와 같은 뜻도 모르고 10년 세월 동안 어리석게도 원망만 하며 살았사옵니다. 제 목숨과 맞바꾼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다 갚으오리까. 어머니, 나의 어머니. 적막한 산천에는 뼈저린 참회의 눈물과 함께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어머니라는 단어만이 애달프게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그 후 지화는 되찾은 하씨 가문의 본가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충비월애와 자신을 살려준 은인 황영감을 모셔와 친부모처럼 극진히 봉양했습니다.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한 그는 이듬해 과거의 장원급제하여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을 굽어 살피는 대쪽 같고 청렴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살려낸 위대한 새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유언은 평생토록 지환에 굽히지 않는 신념이 되어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제 목숨을 던져 자식을 지켜낸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깊은 여운이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슴 뭉클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옵소서. 편안한 밤 되십시오.